네, 반가워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물리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해가지고 1년 동안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하게 될 아나운서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당연히 올해 다 붙으실 학생들이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계획표 보면 알듯이 앞으로 그 9주 정도 물리화학이 진행이 될 거고, 무기화학하고 분석화학은 15주 묶어서. 근데 이게 무기화학만 쭉 하고 분석화학만 쭉 하면은 좀 지루해요. 그래서 물리화학 할 때는 그냥 전부 오전 오후 다 물리화학 수업만 할 텐데, 무기화학 분석화학 진행될 때는 뭐 오전에는 분석화학, 오후에는 무기화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전 수업, 오후 수업 좀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6월까지 해서 전체적인 내용 정리는 다 끝날 거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문제풀이를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문제 중에서 가장 좋은 문제는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기출문제에서 변형된 형태의 문제들이 실제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크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문제가 기출문제고, 보통 내가 갖고 있는 게 한 20년치 정도를 갖고 있어요. 지금 기출문제를. 그래서 그 20년치 정도에 해당되는 기출문제를 그 이후에 또 이제 한 7월달, 8월달, 그리고 9월 첫째 주, 둘째 주 정도까지 해서 아마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기출문제를 이제 단원별로 쭉 나가다 보면은, 이제 혼자 또 문제 풀기에 좀 버거운 경우들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남이 풀어놓은 건 다 이해를 하겠는데, 혼자 하려면 죽겠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모의고사를 한 8회 정도인데, 일주일에 2주씩 해서, 2회씩 해서 한 4주 정도 진행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다시 통합 모의고사가 2회 정도 진행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가 한 10회 분량 정도가 진행이 돼요. 그럼 그게 한 120문제 정도 됩니다. 물리, 무기, 분석 세 과목만. 사실 그 정도면 문제는 보통은 충분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가 첫 해인 학생들도 있지만 둘째, 셋째 해 정도 되는 학생들도 일부 있어요. 일부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 학생 중에 보면은 한 5분의 1은 초수지만 나머지 5분의 4는 훨씬 그거보다 준비를 한 횟수가 좀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제를 좀 많이 풀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3월 달에서부터 아마 단원별로 문제를 푸는, 그러니까 간단히 내용 정리한 후에 문제 푸는 것들이 진행이 될 텐데, 그거는 원래는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한 2, 3년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용 공부만 하기엔 좀 지루함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걸 위해서 준비된 강좌지만, 뭐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공부하다가 문제 좀 더 풀고 싶다 그러면은 그 강좌를 같이 병행해서 들어도 크게 무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강의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일요일 날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뭐 3월 달서부터 문제풀이 강좌 같은 게 개설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수요일 날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기본 커리큘럼에서 약간 사이드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요번 아마 이제 처음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스터디도 필요하다는데 스터디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지껏 학생들 지도해 본 경험에 의하면은 이렇게 생판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스터디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플러스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스터디 그룹에 가보면은 보통 좌장 비슷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장수생들. 그럼 이제 그 학생들이 좌지우지하게 되는데, 근데 그 학생들이 이렇게 학생이 학생한테 가르치는 거죠. 근데 듣다 나중에 누군가 이제 질문하는 걸 들어보면은 굉장히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소경이 봉사를 끌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터디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생판 모르는 데 가가지고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밑에 줄줄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 뭐 마음 맞는 사람이 있으면 친한 친구들끼리, 아는 거 감추지 않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정말 토론하는 식의 스타일이라면 모를까. 뭐 누가 일방적으로 가르쳐주고 뭐 이런 식의 이런 스타일은 별로, 제가 학생들 지도해본 경험에 의하면 별로예요. 차라리 그런 스타일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수업하는 것만 쭉 따라오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가끔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저것만, 제가 가르치는 양이 절대 많진 않아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딱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어요. 지금은 아닐 거예요. 나중에 가다 보면은 저것만 알아도 될까? 혹은 이런 의심이 들기는 해요. 듣는 의심이 드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것도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리키는 그 양은 보통은 전체 시험 문제 중에 95%는 커버한다라고 생각하고 가리키는 거예요. 5%는 왜 빼냐? 그 5%까지 커버를 하려면 별 구석구석을 다 뒤져야 돼요. 그 5%를 커버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양은 100%에서 50% 정도가 증가를 해야 됩니다. 세상 그런 바보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5%를 버리고 95% 다 맞는다 생각하고 공부하는 양을 줄인 상태에서 반복 학습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 성적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정도로 맞출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 시험이 다 맞아야지 붙고 이러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95% 정도 다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정말 그만큼을 다 맞으면은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리키는 내용은 대략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20년에 한 번 나올 골 정도 되는 빈도수를 갖는, 그 정도까지는 커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20년에 한 번 골 빈도도 안 될 만한 내용들 있죠. 평생 한 30년에 한 번 나올 동말 동안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내용들은 안 할 겁니다.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하려고 공부의 양을 50% 증가시킨다? 말도 안 돼요. 그렇다 보면은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공부해야 될 바운더리를 너무 넓게 잡아버리면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한 번씩 들어는 본 것 같은데 내 거는 아닌 상황으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올 만한 걸로 바운더리를 줄이고 난 다음에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저는 전공 과목은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할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거 복습하기도 버거워요. 지금 보면 하루에 8시간 강의하면은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16시간 이상 복습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굳은 마음을 먹고 계속 팔로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에 배운 거는 다 그 주에 끝낸다는 생각을 가지셔야지만 좋습니다. 그래서 미루다 보면 나중에 쌓여가지고 이제 수습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주에 공부한 거는, 오늘 공부한 거는 일요일 날 공부한 거죠.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다 끝내겠다. 뭐 이런 자세를 갖고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은 가끔 별을 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별 2개 칠 때도 있고, 1개 칠 때도 있고, 어떨 땐 세모 칠 때도 있고. 그 뭐냐면, 공식을 암기하라는 얘기예요. 그 공식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대충 이해는 한 것 같은데, 시험장 들어갔을 때, 혹은 아니면 막상 나 혼자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은,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 첫 번째는 이해가 아직 부족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난 다음에 뭘 물어보는 건지 그러니까 파악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열심히 더 공부해서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 그리고 딱 보면은 이게 무슨 공식을 쓰면 되겠다라는 것까지 생각이 돼. 이제 이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이 정도면 60, 70%는 된 겁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공식이 생각이 안 나. 뭐 이런 경우들 많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공식이 1개, 2개지만 이게 쌓이다 보면 공식이 무진장 많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은 이놈이 저놈 같고 그 공식이 여기에 A가 들어갔든가 B가 들어갔든가 헷갈리기도 하고 막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그렇게 별도 쳐주고 세모도 쳐주는 거예요. 그 공식만큼은 꼭 외란 얘기예요. 거기서 제가 세모도 안 친 거, 그러니까 별을 1-2개 치면 이거는 반드시 시험 문제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고, 세모는 이거는 외워두면 참 좋다.
근데 뭐 반드시까지는 아니다. 이 정도의 공식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정도 외워두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공식을 암기한 사람하고 암기 안 한 사람하고는 문제를 풀 때 느낌이 달라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방향 자체가 속도가 훨씬 더뎌질 수가 있어요. 공식을 암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열심히 그런 부분은 반드시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자, 잡소리가 길었죠. 자, 1장부터 갑시다. 1장은, 그 다음에 교재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재는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요약을 한 걸 줄 거예요. 매번 그 주에 해당되는 부분은 계속 주게 될 거고, 이게 뭐냐면은, 물리화학은 에킨즈 책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무기화학 같은 경우는 미즐러 책을 요약을 해 놓은 거고, 미즐러 책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휴이 책이 좋았었는데, 휴이 책이 좀 너무 올드해요. 예전에 나오고 난 다음에 개정판 제대로 안 나오고 해가지고, 내용이 좀 그래요. 그래서 미즐러 책을 기준으로 할 거고, 무기화학은, 분석화학은 해리스 책입니다. 그래서 해리스 책이 학교에서 제일 많이 선택하는 책이고, 그래서 해리스 책을 기준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책이 필요하면은 그 책들을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근데 굳이 필요 없을 거예요. 대부분 여기 요약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책 보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보다가 필기해 놓은 것까지 봤는데도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책을 필 수가 있는데, 책은 더 이해가 안 갈 겁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래서 그냥 제가 수업하는 걸로, 그리고 옆에 필기하는 거, 그런 거 요약해가지고 충분히 따라오시면 충분할 거라고 봐요. 자, 제일 처음에는 이제 물리화학 파트에서 제일 처음이 연력학이죠. 연력학에서도 제일 처음 파트는 기체에 관련된 파트예요. 왜 그럴까? 이제 연력학을 하다 보면은 액체나 고체 같은 경우는 분자 간 상호작용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분자 간 상호작용력을 따지게 되면은 수학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연력화학에서는 그러한 액체나 고체는 거의 다루질 않아요. 액체나 고체는 분자 간 상호작용력을 고려해야 되고, 분자 간 상호작용력을 고려하다 보면은 공식이나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교육적인 목적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죠. 실용적인 목적은 가질 수는 있어도. 그래서 대부분 연력학에서는 다룰 때 기체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챕터는 우리가 연력학을 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다루게 될 기체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기체에서 다루게 되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특성들, 기체의 상태를 남한테 묘사한다라고 얘기할 때 온도, 압력, 부피, 그리고 기체의 몰수나 조성 성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묘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물리적인 특성들의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체에서 우리가 실제 가장 연력학 영역에서 실제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 기체는 사실은 그 기체 중에서도 이상기체예요. 그래서 이상기체란 과연 무엇이냐, 이상기체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는 어떤 차이가 있고, 실제 기체를 다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을 추가로, 이상기체에 비해서 뭘 또 추가로 고려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부터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1장에서 나오게 되는 내용이에요. 1장이 제일 처음에 보면은 기체의 물리적 성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체의 물리적 성질, 딴 게 아니라 우리가 기체라고 얘기하는 집단이 있어요. 여기 기체 한 20리터만 갖다 놔도 그 안에 1몰개의 기체 입자가 있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입자로 구성이 되는 어떤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의 특성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어떠한 물리량이 필요하겠느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때 다루게 되는 것들이 질량, 부피, 압력.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만약에 기체가 있다면 기체의 양이 있겠죠. 기체의 몰수. 그리고 만약에 혼합기체라고 그러면은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기체의 조성 성분비, 이런 것들이 기체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량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한 물리량의 정의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어요. 먼저 질량이란 뭐냐? 질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중력, 만류인력의 원인이 되는 물리량을 갖다가 질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질량이 있기 때문에 만류인력이라는 게 작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관성의 원인이 되는 거. 질량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힘을 주면은 그 힘에 저항하는 특성을 갖죠. 그래서 관성의 원인이 되는 거, 만류인력 혹은 중력의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질량이라고 얘기한다. 질량의 단위로서는, 표준 단위로서는 킬로그램을 사용을 한다. 여러분들이 다들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물리화학을 하다 보면 공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한 공식들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단위계를 통일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다라고 얘기하는데 m은 파운드를 집어넣고 v는 미터 퍼 세크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줄 단위의 에너지를 갖기를 원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떠한 공식에는 단위를 항상 통일해서 나오게 되면은 해당되는 단위에 상응하는 또 다른 단위를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통일된 단위를 갖다가 단위들의 집단을 우리가 단위의 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국제 표준 단위계, 그러면은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사용하고 길이는 미터를 항상 집어넣고 속력은 메타 퍼 세크를 집어넣고 그렇게 돼서 계산을 하면은 에너지는 항상 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힘은 항상 뉴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압력은 뒤에 나오겠지만 파스칼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질량의 국제 표준 단위는 킬로그램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부피가 나오는데, 부피는 말 그대로 3차원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이죠. 3차원 공간에서 입자 혹은 어떤 개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사이즈를 갖다가 부피라고 얘기를 한다. 우리가 길이의 표준 단위가 뭐였어요? 미터였었죠. 그럼 미터를 우리가 부피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 나오죠. 미터 곱하기 미터 곱하기 미터 곱하기 이렇게 되니까 미터의 3승이 부피의 표준 단위가 되는 거고. 자, 부피의 표준 단위는 메타의 3승이지만 실제 우리가 그 물리화학을 하다 보면은 화학하는 사람들은 메타의 3승이라는 표준 단위보다도 리터라고 얘기하는 단위를 갖다가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비표준 단위입니다. 비표준 단위인 리터하고 메타의 3승하고는 어떤 관계를 갖느냐 다들 알고 있죠. 1메타의 3승은 1000리터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압력.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의 세기를 갖다가 압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의 세기니까 어떠한 면적이 받고 있는 힘을 그 힘을 받고 있는 면적으로 나눠줘요.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힘의 단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뭘 사용을 하느냐? 힘의 국제 표준 단위는 뉴턴이죠. 그 다음에 면적의 국제 표준 단위는 메터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압력의 표준 단위는 뉴턴 퍼 메타의 제곱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파스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스칼이라고 얘기하는 단위는 1제곱미터당 1뉴턴만큼의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갖다가 1파스칼이라고 얘기를 해요. 뉴턴이란 단위는 힘의 표준 단위로서 어떠한 것을 사용을 하죠? 여기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떠한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에다가 얼마만큼의 가속도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떠한 특정한 가속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량을 갖다가 우리가 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요거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갖다가 곱해주죠. 그래서 보통 1뉴턴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단위는 1kg짜리 밀질에다가 1m 퍼 세크의 제곱에 가속도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은 요거를 우리가 1뉴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게 이제 힘의 국제 표준 단위가 되는 거고, 바로 그러한 1뉴턴의 힘이 1제곱미터당 가해지게 되면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파스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얘기하는 단위는 그거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압력의 단위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실제로는 물리에서는 파스칼일지 몰라도 물리화학에서는 오히려 ATM이라는 단위를 갖다가 더 많이 사용해요. ATM 혹은 바 이런 단위들을 사용을 하죠. ATM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기압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기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평균 해수면에서 평균적으로, 지구의 해수면에서 평균적으로 작용하는 대기의 압력을 갖다가 우리가 ATM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파스칼 단위로 표현했을 때 딱 떨어지질 않아요. 101,325 파스칼을 갖다가 우리가 1 AT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파스칼하고 ATM하고는 한 10만 배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고 얘기하는 단위, 이제 뒤에 보면은 그 이외에 다른 압력 단위들이 쭉 나오죠. 여기에 보면은 압력 단위 다른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ATM이란 단위 같은 경우는
국제 표준 단위인 파스칼로 변화시킬 때 딱 떨어지질 않아요. 좀 지저분하게 되죠. 떨어지죠. 10만 1325 뭐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좀 지저분하게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갖다가 ATM하고 크기는 비슷한데 파스칼 단위로 깔끔하게 환산될 수 있는 새로운 압력 단위를 제안을 하죠. 지금 제안이 됐다는 게 아니라 수십 년 전에. 그게 뭐냐? 바죠, 바. 그래서 바라고 얘기하는 단위는 일기압하고 굉장히 비슷한 크기 단위를 가져요. 근데 다만 일기압하고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일기압은 10만 1325 파스칼 뭐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떨어지는데 완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0만 파스칼하고 딱 떨어지는 식으로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TM하고 바 사이의 관계를 보면은 1 ATM은 1.01325 바다. 그러니까 바하고 ATM하고는 한 1% 정도 차이를 갖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환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조금 더 옛날 단위인데 토르라고 얘기하는 단위나 미리미리 HG라고 얘기하는 단위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HG 토르 이거 뭐냐? 원래 미리미리 HG라고 얘기하는 단위가 먼저 나왔죠. 그래서 일기압하에서 수은 기둥을 갖다 놓으면은 수은 기둥이 76cm, 밀리미터로는 76mm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일기압하에서 수은 기둥이 760mm가 올라간다. 그래서 수은 기둥의 높이를 기준으로 일기압하에서 올라가는 수은 기둥의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압력을 표현하죠. 그래서 1 ATM은 760mm HG다. 근데 그럼 토르는 뭐냐? 요거는 미리미리 HG라고 얘기하는 단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 게 일기압하에서 올라가는 수은 기둥의 높이로 제한이 돼요. 근데 문제는 수은 기둥의 밀도가 기온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추운 겨울은 수은 기둥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76cm까지 안 올라가요. 한 75cm 정도 올라가고 일기압하에서 그 정도밖에 안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여름에 한 40도쯤 되면 밀도가 떨어지면서 한 77cm까지 올라가요. 한마디로 미리미리 HG 단위로 기압을 표현을 하게 되면은 기온에 따라서 1기압이 몇 미리미리 HG냐가 매번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1 ATM은 760 토르다라고 그냥 사람들이 못 박아버린 경우가 있어요. 못 박아버린 단위를 갖다가 하나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 토르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리미리 HG하고 거의 비슷한 값을 갖지만 어떻다? 그냥 항상 760분의 1기압을 1토르라고 얘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됨으로써 기온에 따라서 들쭉날쭉 환산 방법이 달라지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등장한 게 토르라고 얘기하는 단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단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은 ATM하고 파스칼, 바 요 세 가지 정도는 신경을 좀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물리화학에 관련된 계산을 보면 이게 다 주관식이죠. 그럼 뭘 계산하라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답안지 작성할 때 항상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특히 물리화학 영역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숫자만 떨렁 적어놓고 옆에 단위를 안 적어버려요. 그러면은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감점 내지는 그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760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760 기압을 의미하는 건지 760 미리미리 HG를 얘기하는 건지 뭔지 모른다면은 거기를 채점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화학 영역에 관련된 무기화학, 분석화학도 마찬가지예요. 계산에 관련된 영역에서는 항상 답을 쓰고 난 다음에 옆에 단위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바, 미리미리 HG, ATM 이런 것들 사이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까 수은 기둥의 높이를 가지고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압력을 측정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가장 고정적인 장치인 마노미터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노미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 한 그림 같은 경우는 여기가 백큐մ 상태, 진공 상태죠. 그리고 여기는 대기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여기는 대기압 혹은 아니면 외부의 압력이 여기에 가해지고 있죠. 그럼 이쪽은 진공 상태고 여기는 대기압이 누르고 있고 여기는 누르는 힘이 없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이 좀 더 강한 힘, 대기압으로 눌리고 있으니까 얘가 아래로 밀고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수은 기둥이 점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양쪽에 수은 기둥의 높이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쪽에서
추가로 누르는 수은 기둥에 의한 압력과 대기의 압력이 같아지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수은 기둥의 높이가 올라가지 않겠죠. 그래서 양쪽의 수은 기둥의 높이 차이가 발생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쪽에 추가로 더 들어간 그 수은 기둥에 의한 압력이 곧 무엇을 상징한다? 이쪽에서 대기가 누르는 압력하고 같아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수은 기둥의 높이를 측정함으로써 외부 대기의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 그것을 마노미터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는 지금도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압력 측정 장치입니다. 원시적으로 보이는 아직도 가장 중요한 압력 측정 장치가 바로 이 마노미터입니다. 실험실에서도 압력 대부분 마노미터로 측정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마노미터가 아까 제가 얘기하기를 수은 기둥의 높이를 알면은 우리가 대기압을 알 수 있다. 혹은 이쪽하고 이쪽의 압력 차이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높이를 갖다가 압력으로 연결시켜주는 공식이 있느냐? 바로 여기 있죠. 그래서 이 공식을 갖다가 한번 봅시다. 아까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압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의 세기죠. 그래서 그 힘을 받고 있는 면적으로 나뉘어지면 돼요. 자, 여기서 힘을 가하고 있는 대상은 뭐죠? 요 수은 기둥보다, 요 왼쪽에 있는 수은 기둥보다 추가로 더 높이 들어가 있는 요 수은 기둥이 요 아래쪽을 누르고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수은들이, 이 안을 꽉 채우고 있는 수은들이 여기를 누르고 있는 거죠. 자, 저 수은 기둥을 갖다가 요 부분, 추가로 누르고 있는 수은 기둥을 따로 떼서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렇게. 여기가 옆에 하고 같은 높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추가로 이게 실제 이쪽에 여기에 수은 기둥의 위치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이 뭐에 해당이 되느냐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왼쪽에 있는 수은 기둥보다 오른쪽에 있는 수은 기둥이 높이 h만큼이 더 올라가 있다. 그러면은 이쪽에 추가로 들어가 있는 수은 기둥이 바닥을 누르는 힘이 곧 무엇과 서로 같다? 옆에 있는 대기가 누르는 힘과 혹은 압력과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먼저 힘을 계산해 봅시다. 힘은 이쪽에 있는 수은 기둥이 바닥을 누르는 거죠. 무슨 힘을 가지고 누를까? 바로 자신의 무게를 가지고, 몸무게를 가지고, 수은 기둥의 무게를 가지고 누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추가로 더 올라가 있는 수은 기둥에 의한 질량. 질량은 어떻게 표현이 되죠? F는 이코로 ma, 여기서 A는 중력 가속도 G를 사용을 하면 되죠. 그래서 mg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이 면적은 뭐죠? 압력을 받고 있는 면적이죠. 그래서 압력을 받고 있는 면적은 뭐예요? 이 수은 기둥의 단면적을 갖다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압력을 받고 있는 수은 기둥의 단면적을 우리가 A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럼 mg를 A로 나뉘어졌다. 자, 여기서 m은 뭐죠? 추가로 올라가 있는 수은 기둥의 질량을 갖다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은 기둥의 질량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해주게 되면은 이게 질량이 나오죠. 부피는 이게 원기둥이죠.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표현이 되죠? 단면적에다가 높이 h를 곱해주게 되면은 이게 부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a에다가 h를 곱해주면 돼요. 수은 기둥의 단면적에다 높이 a를 곱해준다. 원기둥의 부피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밀도. 자, 이거는 수은의 밀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은 질량에 해당이 되겠고, 이게 중력 가속도 A, 그 다음에 압력을 받고 있는 수은 기둥의 단면적 A,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분모 분자에 공통으로 들어가고 있는 단면적을 지워주고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게 유명한 공식, 압력은 로지 H다. 그래서 마노미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을 갖다가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공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압력은 무엇에 비례한다? 높이 H에 비례한다. 따라서 수은 기둥, 밀도가 정해져 있는 수은 기둥의 높이를 알면은 우리가 압력을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760cm, 760mm 혹은 76cm라는 수은 기둥의 높이를 가지고 압력을 표현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요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겠지만 P는 이코르 로지 H라고 얘기하는 로지 H라고 얘기하는 공식은 다들 아시겠지만 별 두 개입니다. 왜냐하면 압력을 계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건 너무 쉬워서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너무 쉬운 거 그거 하나하나가 쌓이게 되면은 다 중요한, 그게 결국은 너무 쉬운 거 하나하나, 시험에 안 나올지라도 그 중요한 공식 하나하나를 암기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압력을 측정한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장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요 옆에 있는 장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는 이제 요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여기가 베큐미였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PEX, 그 다음에 여기가 Pin 해가지고 외부 압력하고 내부 압력 사이의 압력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쪽에 베큐미 아니라 양쪽에 다 압력이 있는데 그 압력이 똑같지 않았던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기둥이 더 높죠.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를 하면 뭐예요? 내부의 압력에다가 수온 기둥에 의한 압력을 추가로 더해야지 외부 압력하고 같아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그림에 의해서는 PEX는 Pin에다가 플러스 로지 H. 그래서 한마디로 로지 H는 결국은 무엇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냐? 내부의 압력과 외부의 압력 사이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죠. 즉 델타 P는 로지 H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다만 이쪽 같은 경우는 델타 P 중에서 Pin이 뭐였던 거죠? 0이었던 거고 이쪽은 Pin이 0이 아닌 경우고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다. 자,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 압력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게 이 온도입니다. 온도는 그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연력학에 관련된 문제들을 접근하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그래서 이제 온도라고 얘기하는 물리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온도라고 얘기하는 거 뭐냐? 뭐 손쉽게 얘기하면은 뜨겁고 차가운 게 온도죠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이거를 교과서에서 찾아보면은 온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열의 흐름의 방향을 갖다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량이다. 항상 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때 그 열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량이 온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뜨겁고 차갑다라는 게 온도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도 뭔가 이게 깔끔하지 않은 것 같고 딱 가슴에 딱 잡히질 않죠. 거기다가 그 열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열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물리량이 온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거는 분명히 맞는 얘기나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온도란 물리량이 그럼 과연 무엇을 측정하는 물리량이냐라는 것에 대한 그 개념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설명이 다 여러분들한테 온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리량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리고 이해하기에 그렇게 충분한 설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온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갖다가 좀 해봅시다. 온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온도라는 이 물리량이 무엇을 측정하는 물리량인지를 설명하고자 할 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체 분자 운동론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온도의 본질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물리화학 책에 나와 있는 기체 분자 운동론에 관련된 얘기를 온도 설명하면서 저는 항상 같이 합니다. 온도는 기체 분자 운동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온도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만 이후에 연력학적인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어떠한 용기가 있어요. 용기가 있고 용기의 한쪽 벽면은 면적이 A예요. 그 다음에 이 용기에서 박스의 길이는 L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안에는 1몰개의 기체 입자가 있죠. 근데 그 1몰개의 기체 입자를 집단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어느 한 입자만 우리가 딱 선택을 해가지고 관찰을 하고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 기체 입자가 지금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냐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 얘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으면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쪽이 우리가 X축, 이쪽이 Y축, 이쪽이 Z축, 이쪽이 X축, 이쪽이 Y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운동 속도 성분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쪽이 MV 그래 쉬운 쪽 가자.
그래서 x, y, z. 미안해요. x, y, z 바꿔서. 자, 이렇게 되면은 이쪽이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쪽 방향으로 vx의 속도 성분 벡터량이겠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vy의 속도 성분,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vz의 속도 성분, 이런 것들 세 가지 속도 성분을 갖고 있고 그 벡터합에 해당이 되는 게 이 화살표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이 녀석이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다가 이쪽 벽면에 가서 꽝 하고 충돌을 하겠죠. 충돌을 하는 순간 기체 입자는 벽에다가 힘을 가합니다. 얘가 충돌을 할 때 벽에다 힘을 가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아까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힘을 받고 있는 면적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압력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바로 압력의 정의로부터, 그리고 압력의 정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기체 입자가 이 벽면에 가할 때, 충돌을 할 때 가하는 힘의 세기로부터 뭔가 식을 갖다가 유도를 하게 될 겁니다. 기체 분자 운동론은 보통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먼저 F라고 얘기하는 걸, 스몰 F를 갖다가 계산을 해볼 거예요. 스몰 F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뭐를 갖다가 얘기를 하느냐면 자그마한 기체 입자 한 개가 벽면에 충돌을 했을 때 가하는 힘의 세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고 있는 이 기체 입자 있죠? 이 1몰개의 기체 입자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입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N몰개의 기체 입자가 있을 때 그 중에 어느 한 기체 입자가 운동을 하다가 벽면에 충돌을 했을 때 가하는 힘의 세기, 요걸 스몰 f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f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뉴턴의 공식에 의하면 f는 이코로 ma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a라고 얘기하는 게 가속도죠. 그래서 이 녀석은 m dt분의 dv. 그래서 이건 뭐예요?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나눠주게 되면은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가속도가 나오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m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질량이기 때문에 기체 입자가 충돌하고 전과 충돌하고 난 다음에 질량이 변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거는 상수예요. 상수는 언제든지 미분기호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게 dt분의 dmv 이렇게 돼요. mv라고 얘기하는 건 뭐죠? 이건 P, 운동량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P라고 얘기하는 값이 물리화학 영역에서 압력을 나타낼 때도 있고 운동량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왔다 갔다 헷갈리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알아 먹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운동량을 갖다가 얘기하고, 그래서 원래 어떠한 입자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가하는 힘의 세기를 갖다 계산을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충돌 결과 얘가 운동량이 얼마나 변했느냐, 충돌 과정에서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은 그것이 곧 뭐가 되느냐, 얘가 받은 힘의 세기,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기체 입자가 이만큼의 힘을 받으면 동시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벽면에 똑같은 양의 힘을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이게 뭐가 되느냐면은 기체 입자 하나가 벽면에 가하는 힘, 기체 입자 하나가 벽에 꽝 하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벽에 가한 힘의 세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이 기체 입자가, 여기에 움직이고 있던 기체 입자가 쭉 움직이다가 여기 가서 꽝 하고 충돌을 했어. 충돌을 할 때 뭐가 변하는지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운동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얘기예요. 이 중에서 Z축 방향의 속도 성분하고 Y축 방향의 속도 성분은 어떻죠? 충돌한 벽면에 대해서 평행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속도 성분이 안 바뀌어요. 충돌 전후에 속도 성분이 바뀌는 녀석은 누구만 속도 성분이 바뀌느냐면 X축 방향의 속도 성분만 바뀝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충돌 전에는 Vx였다가 이 녀석이 충돌 후에는 뭘로 바뀌느냐면 마이너스 Vx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Vy하고 Vz는 어떻게 된다? 안 바뀝니다. X축 성분만 충돌 전후에 속도가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요. 그러면 충돌에 의한 델타 P는 얼마가 될지 한번 생각을 갖다가 한번 해봅시다. 원래는 이 녀석이 MVX의 속도 성분으로 움직였었죠.
그러다가 충돌하고 난 다음에 뭘로 바뀌죠? 마이너스 mvx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량은 얼마가 되느냐? 2mvx 이렇게 되는 겁니다. y하고 z축은 평면에, 우리가 충돌한 평면에 평행하기 때문에 속도 성분이 안 바뀝니다. 오로지 x축 방향의 속도 성분만 바뀌어요. 그래서 충돌에 의한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냐면은 2mvx가 돼요. 자, 이거 충돌하고 난 다음에 갔다가 또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충돌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죠. 그러면 한 번 충돌하고 난 다음에 다음번 충돌할 때까지 걸린 평균적인 시간은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델타 T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충돌에 의한 운동량의 변화량, 그 다음에 이거는 충돌과 충돌 사이에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 이게 이제 델타 T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한 번 충돌하고 난 다음에 다음번 충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델타 T는 어떻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느냐? 얘가 여기서 충돌하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무슨 속도로 가죠? 마이너스 Vx. 그 다음에 여기서 충돌하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다시 뭘로 들어오죠? Vx의 속도 성분으로 가죠. 자, 그렇다면은 얘는 절대값이 Vx로 일정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L,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다시 L.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은 2L만큼의 거리를 Vx라고 얘기하는 속력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델타 T는 뭐에 해당이 되느냐? Vx분의 2L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F를 갖다가 구하게 되면은 이게 2mVx, 그 다음에 여기는 Vx분의 2L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L분의 mVx의 제곱. 이게 곧 뭐가 되느냐? 기체 입자 한 개가 벽면에 가하는 힘의 세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보게 될 거냐면 F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라지 F고 이건 스몰 F죠. 스몰 F는 기체 입자 한 개가 벽면에 가하는 힘이에요. 자, 여기에는 기체 입자가 지금 몇 개가 있죠? 이런 기체 입자가 N 몰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본 이거는, 지금 이거 여러분들이 본 이 F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체 입자 한 개가 벽면에 가한 평균적인 힘의 세기예요. 입자 한 개가 벽면에 가하는 힘의 세기, 평균적인 힘의 세기. 만약에 저런 기체 입자가 N몰개가 있다면 벽면이 받는 전체 힘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 이게 기체 입자 한 개가 받는 힘의 세기죠? 이런데 이러한 힘을 발휘하는 기체 입자가 저 안에, 저런 평균적인 힘을 발휘하는 기체 입자가 저 안에 N몰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입자 숫자를 갖다가 곱해주면 되죠. N몰개가 있으니까 넘버 오브 아보가드로에다가 몰수 N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의 총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체 입자 하나하나가 가하는 힘의 세기는 입자들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를 뭘로 해줘야 되죠? 기체 입자 한 개가 가하는 평균적인 힘의 세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갖다 집어넣게 되면 이 부분이 L분의 M Vx의 제곱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 평균이 들어가야죠. L은 박스의 길이니까 평균 개념이 성립이 안 되겠고 기체 입자의 질량은 모두 동일한 상수값을 갖죠. 그러니까 여기는 평균 개념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럼 평균 개념은 X축 속도 성분에만 평균의 개념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NA, NA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건 기체 입자 한 개가 벽면에 가하는 힘, 이거는 N몰 개의 기체 입자가 벽면에 가하는 전체 힘의 세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압력을 봅시다. 그러므로 이거 P는 압력입니다. 압력은 F를 면적으로 나눈 것과 같다. 여기서 F는 뭐죠? 이거. 그 다음에 A는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NA. 이게 입자 숫자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F는 L분의 MVX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L에다가 MVX의 제곱의 평균, 요게 기체 입자 한 개가 가하는 힘.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무엇으로 나눠준다? 면적. 힘을 받고 있는 면적으로 나눠줘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A하고 L을 갖다 곱해 봅시다. A하고 L을 곱하면 뭐가 되죠? A는 이쪽 사각형의 면적. L은 박스의 길이. A에다 L을 곱하면은 뭐가 나와요? 용기의 부피, 개의 부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거를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부피 해놓고 NA, 그 다음에
MVx의 제곱의 평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과 같다? 이렇게, 이게 압력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이제 압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시적인 물리량. 압력은 입자 한 개 한 개에 의해서 이건 집단의 특성이죠. 압력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이건 거시적인 물리량이에요. 이와 같은 거시적인 물리량을 기체 입자의 평균 속력이라고 얘기하는 미시적인 물리량과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미시적인 물리량을 이러한 거시적인 물리량으로 연결하는 것. 이걸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는데 이게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하필이면 평균 속력도 아니라 X축 방향의 속도 성분의 평균값이 들어가 있죠. 제곱의 평균값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두면은 재미가 없어서 이걸 이제 평균 속력하고 관계를 맺을 겁니다. 자, 평균 속력의 제곱이에요. 근데 이것은 X축 성분, Y축 성분, Z축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벡터량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X축 속도 성분의 제곱에다가 Y축 속도 성분의 평균의 제곱값에다가 Z축 속도 성분의 제곱의 평균값을 곱해서 쭉 더하게 되면 이것이 무엇과 같다? 속력의 제곱의 평균값과 같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갖다가 속력의 제곱의 평균값과 같다. 제곱의 평균 이렇게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이게 벡터에 관련된 기본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자, 이 안에서 X축의 평균값과 X축 속도 성분의 평균값과 Y축의 속도 성분의 평균값과 Z축의 속도 성분의 평균값은 어떠하다? 모두 동일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저런 근거가 뭐죠? 자, 이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기체 입자들은 끊임없이 운동해요. 저 용기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교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교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기체 입자가 계속 끊임없이 운동을 하죠. 그래서 기체 입자 하나하나를 보면은 X축 속도 성분, Y축 속도 성분, Z축 속도 성분이 다 틀릴 거예요. 그렇지만 기체 입자들 하나하나들의 X축 속도 성분을 전부 평균 내고 Y축 속도 성분을 평균을 내고 Z축 속도 성분을 평균을 내면은 그 평균값은 어떠할 것이다? 같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떨 때 다르냐? 내가 저쪽에다 선풍기를 틀어놔요.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은 바람이 막 이쪽으로 부는 듯한 느낌이 보죠? 그 느낌이 들 때, 그때는 이쪽 방향의 속도 성분이 다른 쪽 방향의 속도 성분보다 평균값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선풍기 꺼요. 그러면은 공기가 잔잔한 것처럼 느껴지고 공기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때가 어떤 때예요? 모든 축 방향의 속도 성분이 평균값이 똑같을 때예요. 그러면 아무런 바람도 안 부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무런 바람이 안 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는 기체는 계속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 세 축 방향의 속도 성분이 전부 평균이 똑같기 때문에 아무런 바람이 안 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현재가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저기 박스 안에다가 내가 선풍기를 틀어놓지 않는 이상은 모든 방향의 속도 성분이 다 평균적으로 동일할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V의 제곱의 평균, VY의 제곱의 평균, VZ의 제곱의 평균은 선풍기를 틀어놓지 않는 이상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Vx의 제곱의 평균값은 3분의 1 V제곱의 평균이 되죠.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갖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 어떻게 되느냐? 3V에다가 NA, 그 다음에 MV의 제곱의 평균은 압력과 같다라는 식의 형태가 돼요. 여기서 올라가면서 3분의 1이 들어갔죠. 뭐가 들어간 거예요? X축 방향의 평균값 대신에 전체 평균 속력을 집어넣으면서 식의 형태가 이렇게 변했어요. 자, 이거 왜 했느냐? 자,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여기는 압력이죠. 이거는 개의 부피고 이건 개의 압력이죠. 개의 부피와 압력을 갖다가 하나로 모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PV는 이코로 3분의 1의 NA에다가 MV의 제곱의 평균이다.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쓰면은 PV는 뭐죠? nRT죠. 한마디로 얘는 얘와 같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N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체의 몰수죠. 지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자주 사용하게 될 건데 기체상수 R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물리화학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들을 만한 것 중에 볼츠만 상수 K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볼츠만 상수하고 기체상수 R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볼츠만 상수에다가 아보가드로 숫자만큼을 곱해주면 그것이 곧 뭐가 되느냐? 바로 기체상수 R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볼츠만 상수의 아보가드로 배수만큼 큰 것, 그것을 우리가 기체상수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N 캔슬하고 R을 갖다가 요걸 집어넣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K, N, A 그 다음에 T는 이코로 뭐가 같으냐면은 3분의 1 NA에다가 MV의 제곱의 평균이 돼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분의 1 MV의 제곱의 평균은 뭐에 해당이 되죠? 평균 운동에너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 뭐가 되느냐면 3분의 2 NA의 2K 바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NA 지워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K 바는 이코로 2분의 3 KT다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참 먼 거리를 돌아서 왔어요. 이 긴 공식의 유도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했었던 것은 딱 한 개입니다. 온도란 무엇을 측정하는 것이다?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즉 온도가 높다라는 것은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높다라는 것이고 온도가 낮다라는 것은 평균 운동 에너지가 낮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물에다 탁 집어넣는데 아 뜨거 무슨 얘기예요? 아 물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대단히 높다라는 얘기예요. 손가락을 갖다 탁 집어넣는데 차요. 무슨 얘기예요? 아 물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낮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다 낮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평균 운동 에너지를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갖다 한 겁니다. 유도 과정 여기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유도 과정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공식만 기억하시면 돼요. 평균 운동 에너지가 온도하고 상관이 있다. 지금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지금 얘기를 할 때 이 유도는 뭘 기준으로 한 거냐? 단원자 이상 기체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입자와 입자 사이에 상호작용력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입자를 동그라미 하나만 그렸죠. 분자 형태로 구성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단원자 이상 기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운동 에너지가 온도가 저렇게 연결이 된다. 그럼 단원자 이상 기체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 조금 더 수정이 되겠죠. 어떻게 수정이 되는지는 이제 차차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온도는 무엇을 측정하는 단위다? 바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감지하는 측정 단위가 바로 온도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온도는 다 끝냅시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온도의 단위로서 섭씨 온도, 절대 온도가 있는데 이거 안 쓰죠. 섭씨 온도는 물리화학에서는 전부 절대 온도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섭씨 온도 같은 경우는 일기압하에서 물에 어는 점을, 해수면에서 물의 어는 점을 0도, 물의 끓는 점을 100도라고 놓고 이들과 이들 사이의 간격을 100분의 한 것을 1도와 1도의 간격으로 잡는 것을 섭씨 온도라고 얘기를 하죠. 절대 온도라고, 근데 섭씨 온도는 실질적으로 공식에다가 사용을 안 합니다. 실제 공식에다 집어넣는 모든 온도는 다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는 뭐냐? 섭씨 온도하고 1도와 1도 사이의 간격은 똑같아요. 다만 0점의 기준이 다르죠. 마이너스 273.15도씨를 절대 온도 0K라고 잡고 1도와 1도씨의 간격은 섭씨 온도와 동일하게 놓죠. 그래서 결국은 0도씨하고 섭씨 온도하고 절대 온도를 비교를 하면 1도와 1도의 간격은 동일한 상태에서 0도의 기준이 달라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273.15를 마이너스 273.15도씨를 0K라고 잡죠. 그래서 결국은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변화시켜주기 위해서는 0도씨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0도의 보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섭씨 온도에다가 273.15를 더해주게 되면 절대 온도가 된다. 자, 마이너스 273.15도씨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0K라고 얘기하는, 절대 온도 0K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나온 거냐? 단원자 이상기체가 있을 때, 그 이상기체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상기체라는 것이 존재할 때, 그 이상기체의 부피가 제로가 되는 온도가 0K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0K의 위치가 결정이 된 거죠. 0K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사실은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됐을 때 애들한테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정확히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은 학교에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0K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죠. 틀린 얘기예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온도입니다. 왜냐하면 이상기체만이 도달할 수 있는 온도예요. 근데 이상기체는 존재하진 않죠. 그래서 0K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라고 생각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0K는 도달할 수 있는 온도가 아닙니다. 이상기체가 존재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데 이상기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0K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머릿속으로나마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예요. 실제는 그거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0K, 이상기체의 부피가 제로가 되는 온도, 그것을 0K라고 얘기를 하고 1도와 1도 사이의 간격은 섭씨온도 1도와 1도 사이의 간격과 일치시켜 놓은 거, 그것을 절대온도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연력학 제0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연력학 제0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력학 법칙, 0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 이렇게 4개를 배웁니다. 근데 그 중에서 3법칙하고 0법칙은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1, 2법칙을 가지고 계속 배우면서 엄청난 양의 문제를 풀고 여러분들이 마주치게 되는 거죠. 이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0법칙인데, 저 0법칙은 뭐를 얘기를 하느냐? 열적 평형에 관련된 법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A와 B가 열적 평형 상태에 있고 B와 C가 열적 평형 상태에 있다면 A와 C도 열적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연력학 제3법칙입니다. 그럼 열적 평형 상태는 뭐냐? 열적 평형 상태는 두 개의 개를 접촉을 했을 때 A에서 B로 가는 열의 양과 B에서 A로 돌아오는 열의 양이 동일한 상태, 그것을 열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겉보기에는 열의 알자 흐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열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럼 그건 언제 도달할 수 있느냐? 양쪽의 온도가 같을 때.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죠? 온도는 무엇을 표현하는 때 반드시 필요한 물리량이라고 얘기했었죠? 열의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리량이라고 얘기했다. 항상 뭐라고 얘기했느냐?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는 자발적인 열의 흐름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한 알자 열의 흐름이 없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뭐죠? 양쪽의 온도가 동일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적 평형 상태는 어떤 상태냐?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면 두 개의 온도가 동일해서 알자 열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그것을 열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해요. A와 B가 열적 평형 상태에 있다. A와 B의 온도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B와 C가 열적 평형 상태에 있다. B와 C의 온도가 같다라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A와 C의 온도도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 C는 열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바로 연력학 제0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띄었으면은 갑자기 첫날인데, 첫날 첫 시간인데 엄청 뛴 듯한 느낌이 들죠. 네, 그런 느낌이 들어야지 정상이에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수업을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계속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